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란 단어는 선생님과 같은 뜻이지만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요. 스승은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단어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승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제 선생님이세요 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쓰이는 편입니다. 어쨌든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지금 나의 선생님은 물론 예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기도 하고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보통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로 많이 드리고요. 그 밖에도 함께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어린이들은 손으로 직접 쓴 카드를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한 위인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세종대왕님의 생일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을 창제한 왕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실록에도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한글이 다 만들어지기까지 그와 관련된 기록을 찾기 힘들다고 해요. 따라서 세종이 비밀 프로젝트처럼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직접 한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 덕분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세종대왕은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위대한 왕이자 스승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음악, 문화까지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인간 세종대왕의 삶에는 여러 가지 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글을 뛰어넘는 놀라운 업적,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견뎌야 했던 아픔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했던 업적 중에 정말 파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인데요. 2025년 한국은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히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주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1430년 무려 5개월 동안 17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만 명이면 사실상 그 시대에 농사 짓는 대부분의 백성에게 모두 물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아마도 조사관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직접 조사 내용을 설명한 뒤에 답변을 듣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전화도, 설문지도, 스마트폰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직접 찾아가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여론조사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새로운 세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기존에는 농사 수확량에 따라 세금이 매번 달랐어요. 얼핏 보면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여겨지지만 문제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관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불합리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새로운 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나쁜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법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개월에 걸친 17만 명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쪽은 남쪽보다 토지의 질이나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 양반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최종 결과는 57%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하늘과 같았어요. 왕의 명령은 하늘의 뜻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마음먹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라니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정말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럼 왕의 명령으로 법을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에 세종은 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던 걸까요? 아마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수행할 힘을 여론조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세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이 57%가 나왔지만 바로 시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세법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적인 농사 수확량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조선 땅에 맞는 농사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렸고 또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치구기를 발명하였어요. 그리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절기를 알 수 있는 해시계 등 각종 과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사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결국 왕이 된 지 26년 만에 새로운 세법을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17년 이상 소통하여 완성한 세법이었어요. 이러한 세종대왕의 조세개혁은 오늘날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금에 관한 법률 개정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세법은 그 당시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종의 많은 업적 중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백성의 복지와 사회제도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만드는데요. 바로 관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성 노비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관노비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런 관노비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복지 정책인 거예요. 기존 관노비의 출산 휴가는 7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또 7일 만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기들이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도 이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휴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출산 후 100일간의 휴가를 허락한다. 또 출산 한 달 전부터는 이를 면제한다. 그리고 남편이 공노비일 경우 한 달의 출산 휴가를 주어 부인을 돕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지금 한국의 출산 휴가보다 나은 조건입니다.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출산 휴가는 90일이에요. 출산 1개월 전부터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남편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도 고작 20일입니다. 이것도 2024년에 개정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 전에는 10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난임과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정책이 추가로 늘긴 했지만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은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출산휴가 제도를 세종대왕은 노비를 대상으로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농담으로 우리는 조선시대 노비보다도 못한 거냐고 말합니다. 참 웃기고 슬픈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종대왕의 정책은 지금 시대와 비교해봐도 매우 민주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한국 역사의 모든 왕들 중에서 오로지 백성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최고의 왕으로 세종대왕을 손꼽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집현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은 대부분 집현전의 학사들과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집현전은 한마디로 국가의 연구기관이었어요. 이곳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집현전 학사들의 의견과 연구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직속 연구기관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사들을 특별히 아꼈다고 해요. 그 일화로 밤늦도록 책을 보다 잠이 든 집현전 학사 신숙주에게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덮어준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집현전 학사들에게 제도적으로 특전을 베풀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역시 매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바로 사가 독서제라는 것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오직 독서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최초의 유급 휴가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지 않고 재택하면서 책을 읽고 월급을 받는 제도니까요. 지금도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1462년에 사가 독서제를 시행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처음부터 세종은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가 독서제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학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학문은 깊어지고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 결과 수백 종의 연구 보고서와 50여 종의 책을 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책을 소개해보자면 향약집성방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와 효과, 그리고 처방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의 약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또 삼강행실도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은 충심과 효심이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은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 밖에도 군사, 정치, 유교, 역사, 지리서 등 약 50여 종의 책을 발간했어요. 세종은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을 격려하고 상을 내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이나 상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종대왕은 진심으로 집현전 학사들을 아꼈고 또 그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은 이렇게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인데요. 하지만 인간 세종의 삶은 어땠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먼저 세종대왕의 하루 일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하루 동안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6시에 조회가 열려요. 즉,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말이죠. 그 시절 신하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는 주요 대신들과 함께 자리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챙깁니다. 그리고 바로 경연장으로 가요. 그곳에서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학문을 공부합니다. 아마 세종대왕은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2-3번씩 공부하면서 정사를 돌봤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후에 어른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다시 업무로 돌아가서 상소문을 검토한 후 각 이슈마다 왕의 의견을 달아서 전달합니다. 상소문은 선비들이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연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마치 지금의 언론 보도나 기사글 또는 국민 탄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보통 왕에 대한 충고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것이 매일매일 엄청 많이 올라오곤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밤 8시에는 이미 왕의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었지만 세종은 항상 새벽까지 업무를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상하겠죠. 세종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혹사시키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더 가슴 아픈 큰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먼저 즉위를 하고 얼마 안 되어 3번의 상을 연이어 치르게 됩니다. 큰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연이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매우 효심이 강했던 세종은 모든 절차를 다 지켜가며 장례를 치렀어요. 그 기간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몸과 마음은 매우 지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사를 꼼꼼히 돌보고 끊임없이 공부했으니 세종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했던 세종은 꽤나 뚱뚱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성인병에 해당하는 증상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눈에 백내장이 생겼고 당뇨병 증상이 나타났으며 등과 엉덩이에 등창이 생겨서 매우 통증이 심했고 손, 발 마비, 혈압 등 다양하고 심각한 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눈도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고 하고요. 등창이 매우 심해서 신하들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거나 앉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왕이 되면서부터 세종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종은 며느리에 관한 문제도 많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빛나는 업적의 세종대왕을 기억하지만 사실 인간 세종대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당뇨병이 진전되던 시기에 해시계와 자경루 제작을 완성했고 더군다나 심한 백내장으로 반실명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이런 업적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세종대왕은 다시 없을 위대한 왕이며 모든 국민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정말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고요. 세종대왕이 남긴 업적은 사실 5편 이상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척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천재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멋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적이기까지 했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정말 잘하는데 부모에 대한 효심이 뛰어나고 형제 사이에도 우애가 넘치며 심지어 누구보다 신하와 백성을 사랑했던 임금이었다는 사실. 그가 했던 모든 업적은 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시대가 변해도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에게 감동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